한국은 우리 식민지였던 나라야. 한국 따위는 1시간 안에 가루로 만들 수 있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라며 무시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버드 강의실에서 어떤 사건을 겪고 난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일본인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출신 이토 미유키입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일본 유학생이지요. 도쿄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에 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최근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분명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우월한 국가라고 확신했지요.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우리 일본의 자위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따라오기에는 아직 100년은 더 걸릴 겁니다. 특히 한국은 과거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갑자기 군사 강국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자위대는 아시아 최고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와 전쟁을 벌인다면 24시간도 안 돼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자위대 청소년 캠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곳에서 F-15J 전투기와 이즈모급 헬기 항모, 소류급 잠수함 같은 최첨단 장비들을 보고 더욱 확신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언젠가 자위대에서 근무하며 조국을 지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 시절에는 국방안보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했답니다. 우리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어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해 자위대가 출동한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지 시뮬레이션도 해보았지요. 당연히 모든 시나리오에서 자위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답니다. 하버드에 와서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학생들과 대화할 때마다 저는 일본 자위대의 우수성을 자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아 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일본이지요. 이즈모급 헬기 항모는 최근 F-35B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도 중입니다. 한국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국인 유학생 김태우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을 때 제가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산 탱크가 세계 최고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탱크를 독일의 레오파르트2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우리의 십식 전차와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제 친한 친구 타나카 켄지는 자위대 장교의 아들이었는데 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의 군사력을 평가절하하곤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와 군사력 균형 세미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미나 시작 전 저는 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분명 일본 자위대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야. 아마 일본의 군사력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실 거야. 켄지는 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학생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싶네요. 세미나실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죠. 앞쪽에는 여러 명의 아시아계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분명 한국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아. 오늘은 그들에게 일본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줄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며 앞자리를 차지했답니다. 정각이 되자 스티븐 그린필드 교수님이 강단에 올랐어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안보 전문가로 미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을 지내셨고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한 권위자였죠.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과 군사력 균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군사력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기대에 차서 펜을 꺼내 노트를 준비했어요. 드디어 일본의 군사적 우수성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이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린필드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를 살펴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군사력이 강하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곧바로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그 순위가 정확한가요?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보다 군사력이 강할 수 있죠?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건지 분명히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말을 마치자 강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일부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린필드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자료에 오류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와 국제전략연구소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군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대 중 하나이며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미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도 한국군을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교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박했죠. 하지만 교수님,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이즈모구 펠기 항모는 F-35B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개도 중이고 이지스 구축함도 4척이나 갖추고 있어요. 한국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경항공모함 사업을 진행 중이며 4만 톤급 항공모함을 2033년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운용 중이며 추가로 3척을 더 건조 중이죠. 이 함정들은 SM-3와 SM-6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현무포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는데 이 미사일은 2톤의 탄두를 800km 이상 날릴 수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죠. 제 옆에 앉아있던 켄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이게 다 사실이야? 한국이 이렇게 강한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데이터와 사진들은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죠.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교수님은 일본 자위대의 강점도 언급하셨지만 동시에 헌법 구조로 인한 제약과 실전 경험 부족 같은 약점도 지적하셨거든요. 일본 자위대는 엄밀히 말해서 정식 군대도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미국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평화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공격용 무기 보유에 제한이 있고 실전 경험도 부족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졌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일본 자위대의 우월성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굴복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를 꺼내들었죠. 교수님, 그렇다면 독도, 아니, 다케시마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강의실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한국 학생들은 분노를 참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린필드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독도 혹은 다케시마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법적으로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러일 전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일본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죠.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죠. 어떻게 하버드의 교수가 이런 편향된 견해를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세미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한국인들의 인성이 훌륭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다케시마가 자기들 영토라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족속들입니다. 감히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본은 한국보다 몇 단계는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인데요. 우리 자위대가 출동하면 1시간도 안 돼서 한국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겁도 없이 정말 꼴 같지 않게 굴고 있어요. 제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지어 켄지도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그린필드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토 씨, 그런 발언은 학문적 토론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발언보다는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박지훈이라는 학생이었죠. 그린필드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발언권을 주셨어요. 제가 한국군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의 세계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박지훈이라는 한국인 학생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동양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말을 시작했지요.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저희 아버지는 현재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속으로 이제 저 학생도 제 나라를 자랑하겠구나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 씨,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위도와 경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도의 정확한 위치라니. 저는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정확한 위도와 경도는 알지 못했거든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지요. 동해 어딘가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독도의 정확한 위치는 북위 37도, 동경 131도입니다. 제 조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지요.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의 위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곳이 자국의 영토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저는 한 번도 의심 없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믿어왔는데 그 위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니. 창피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박지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 체결한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은 약 15조 원 규모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지요. 또한 아랍에미리트와는 천국-II 중거리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약 4조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프로젝터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와 해외 수출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차례로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요. 한국의 K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MTU 엔진과 자체 개발한 변속기를 탑재했으며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특히 70도의 경사도 등판이 가능한 유일한 전차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K 흑표 전차의 사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 120 활강포, 최첨단 열영상 장비. 일본의 십식 전차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해 보였지요. K9 자주포는 현재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독일의 PGH-2000과 비교 평가 후 K9를 선택했지요. 그만큼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다음으로 그는 한국 해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SPY-1DV 레이더와 SM-2, SM-6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향후 SM-3까지 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KDDX 사업으로 개발 중인 차기 한국형 구축함은 완전 통합형 마스트와 스텔스 설계를 적용해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보다 더 발전된 성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형 경항모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33년까지 4만 톤급 경항모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모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한국 해군의 원양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장보고3 잠수함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지요. 제 옆에 앉아있던 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어서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마하 1.8의 속도와 1300km의 전투 반경을 가지며 미국의 F-16보다 우수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이미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훈이 다시 일어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토 씨가 말씀하신 24시간 안에 한국이 가루가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일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현무사 미사일은 발사 후 78분 만에 일본 본토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A 40대는 일본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고 한국의 사이버 사령부는 일본의 지휘 통제 체계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가루가 될 나라는 죄송하지만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얼굴은 창백해졌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 시선들이 따가웠지요. 그린필드 교수님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재에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군. 매우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일본 자위대가 아시아 최강이 아니라면? 한국이 정말로 일본보다 군사적으로 강하다면? 세미나가 끝나고 강의실을 빠져나올 때 저는 거의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켄지가 제 팔을 잡아 부축했지요. 미유키,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부심, 제 확신, 제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보고서,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군사력 평가. 모든 자료가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일본 자위대보다 여러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2023년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UAE, 호주 등 NATO 회원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고 분석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두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환상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온 걸까?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 밤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요. 다음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거의 밤을 새워 자료를 찾아본 터라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지요. 창문 너머로 하버드 캠퍼스의 아침 풍경이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하버드 국제학생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지훈과 김민수를 찾아야 했지요. 다행히 그들은 카페테리아에서 몇몇 다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토 미유키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내했고 김민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먼저 어제 세미나에서 제가 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은 무례했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삼켰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군사력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이토 씨의 발언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존중합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국제방산전시회 IDEX 2023에서의 한국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UAE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에서 한국관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이 인기였지요. 박지훈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발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자주 국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차부터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하는 국가가 되었지요. 그 과정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투자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와의 15조 원 규모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입니다. 이는 한국 무기 체계가 NATO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지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지요. 이토 씨, 이번 주말에 보스턴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있어요. 김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볼래요? 한국 음식도 맛볼 수 있고 전통 공연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켄지도 데려가도 될까요? 그도 어제 세미나 후에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켄지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와 설명을 들으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미유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다니 놀랍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들으니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인 친구들의 너그러움과 지식에 감사한다. 이것이 내 세계관을 넓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군사력의 환상에서 벗어나 이제 저는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지요.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신념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져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